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긍정적인 분위기로 출발을 했어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부분 개방하겠다라는 절충안이 제시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군사작전을 이스라엘 측에서 재개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또 강경 발언을 했고 뭐 외무장관 이제 이란의 외무장관 암살 시도 같은 것들이 전해지면서 이게 뭐 휴전으로 가는 거냐 아니냐라고 하면서 유가 상승하면서 다시 주식시장이 낙폭을 확대하면서 이제 명확한 사실보다는 나오는 이 시시각각 나오는 뉴스에 따라 장이 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금 서비스나우, 뭐 IBM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고 또 AI가 기존에 뭐 IBM이 담당하던 컨설팅 부분에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AI가 침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또 인식이 강화가 됐고 그러면서 많이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 역시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이제 캐펙스라 그러죠. 이제 이 자본 지출도 확대되고 잉여 현금 흐름도 감소하고 기존 차량이 FSD가 완전히 구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테슬라도 하락하고 이런 주요 기업들이 하락하면서 장이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소폭 하락 마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1% 이내로 적게 하락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지금 섹터별로 완전히 다른 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는 여전히 AI의 필수 이런 컴포넌트로 대두가 되면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AI가 떠오르면서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 수익성이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급락했고 뭐 기타 기업들은 그 분위기에서 혼조 마감을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한 방향으로 가는 시장이 아니라 섹터별로 좀 이렇게 혼재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그동안 AI는 묻기만 하면은 성장, 수익, 확장으로 대두가 되면서 올라갔는데 이제는 투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돈을 언제 벌고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조금 더 시장이 바라보는 이 각도가 성숙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예전부터 대두가 됐지만 사스 기업들, 컨설팅 기업 등 일부 기술 기업들은 AI로 인해 기존 사업이 잠식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이 좀 많이 떨어지고 반도체는 여전히 버텨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가까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런 흐름 안에서 최근에 국채금리가 올라가기도 했고 이런 지정학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급등했었던 이 아직은 적자인 성장주들 뭐 양자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뭐 로봇 드론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아이온큐와 속한 양자 섹터 역시 뭐 적지 않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조금 떨어진 게 호라이즌 퀀텀이 마이너스 4, 인플렉션 마이너스 6, 아이온큐 마이너스 8, 뭐 리게티도 마이너스 8, 디웨이브 마이너스 9. 그리고 그동안 뭐 이 거래량도 적은데 투기성 자금이 들어와서 등락이 컸던 자나도 역시 마이너스 17을 보이면서 양자 섹터가 좀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황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유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오르고 내려갔다면 왜 그랬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지 그 소음에 흔들려서 주식을 당장 판다, 당장 산다 이건 아닙니다. 시황을 통해 내 회사가, 내가 투자한 회사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냐, 정말 잘해서 올라갔냐 이거를 똑바로 내가 무게추가 돼서 중심을 잡고 알아야 매수를 할지 매도할지 홀딩할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양자 섹터 아이온큐가 떨어진 이유는 그건데, 제가 봤을 때 아이온큐 저는 이제 오늘 새벽에도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더 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아이온큐에 대한 이 월가의 평가가 최근에 두 군데서 나왔어요. 웨드부시, 여기는 또 댄 아입스가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이제 성장주들을 주로 다루는 곳이고, 크레이갈룸, 여기는 이제 1티어는 아니고 2티어 정도 되는 곳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중소형주들을 좀 많이 다루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두 군데서 웨드부시는 60불 목표 주가를 주면서 매수 추천 줬고요. 크레이갈룸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아이온큐를 다뤘는데 아직 목표 주가는 따로 주지 않고 매수 추천을 재확인했어요. 그래서 두 회사 모두 뭐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여전히 매수 추천이고 뭐 60불 정도 목표 주가를 줄 수 있다라고 웨드부시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그랬는가? 웨드부시 쪽에서 애널리스트는 왜 그렇게 줬는지 발표를 했는데, 어제 나왔던 그 워킹캣 아키텍처 있잖아요. 큐비트에 새로운 큐비트가 와서 문제 있나 없나 체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마치 고양이가 걸어 다니듯이 그 상태를 측정해서 이게 망가지지 않고 그냥 보고
체크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확장 가능한 오류를 고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청사진을 발표했다라고 평가하면서, 가능한가가 아니라 이제 양자 컴퓨팅 업계는 어떻게 언제 실현할 수 있는가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미 2개 큐비트로 이루어진 가장 기본 연산단위인 게이트 충실도와 모듈형으로 여러 칩들을 연결하는 아키텍처 등 이런 기계 자체 수준의 진전뿐만 아니라 어제 나왔던 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확장 가능하면서도 오류가 수정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확인시켜주면서 리더십이 확인됐다, 재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토닉 인터커넥트,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니콜로 데마시가 부임하면서 내놓은 공격적인 로드맵을 맥락을 같이 해서 이제 주도권을 다양한 영역에서 확보하려는 아이온큐 입지가 공고히 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오류가 적은 고품질 큐빗인 논리적 큐빗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리적 큐빗, 이제 날 것 그대로 큐빗이 들어간다라는 게 통념이었는데, 이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 한 논리적 큐빗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오버헤드가 낮아지고 있고, 기술적 성과가 축적이 되면서 원래는 양자 컴퓨팅이 불확실성의 영역이었는데 이제 만들면 되는 엔지니어링 실행 과제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이온큐의 이번 평가, 그리고 그동안의 흐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60불 목표 주가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오셔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뭐 최근에 삼전 많이 올랐고, 뭐 삼성단 제약 많이 올랐고, 뭐 이런 급등한 주식들을 사도 되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저를 오래 지켜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등한 주식보다는 저는 떨어지고 대중들이 힘들어하는, 또는 장기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데 우량 주식이 뭐가 있을까?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리스크 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싸게 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떨어질 때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30불 언더에서도 많이 샀지만 이렇게 8%씩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패닉셀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방식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질 때 산다. 올라갈 때 따라 타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수 내지 고수의 영역이고, 이제 나는 주식을 잘 모른다 이러신 분들은 꾸준히 회사 공부를 하면서 이 회사가 잘 가고 있네? 그러면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으시는 것도 좋고, 여기 플러스 많이 떨어질 때는 조금 더 대중들이 공포를 가질 때는 나는 탐욕을 갖고 임한다. 그랬을 때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저도 이제 소액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재밌는 게 아이온큐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어요. 다다음 주 목요일 새벽으로 잡혔는데, 재밌는 거는 아이온큐가 지금 가장 크게 베팅하고 있는 스카이워터라는 이 양자나 국방 쪽으로 특화된 전문 파운드리 인수에 대한 최종 투표도 그 주 금요일 8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뉴욕에 갔을 때도 그 IR팀이나 니콜라 데마시 얘기 들어봤을 때 우리 5월 초에 스카이워터 본사인 미니아폴리스에 갑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인수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회사를 인수하는 거는 거의 흑자 전환에 온 체급이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입니다. 참고로 이 회사의 스카이워터라는 회사의 작년 연매출이 4억 4천만 달러였고요. 인력 규모가 1,500명, 1,6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아이온큐가 2025년 연매출이 1억 불 초반대였고 인력이 1,300명 정도 됐죠. 그러니까 합쳐지면은 이제 3,000명 정도 규모의, 뭐 보수적으로 작년 연매출만 합쳐도 거의 6억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잘 합쳐지면은 이제 인력도 3,000명 규모가 되고 올해 연매출이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7억 불, 8억 불 정도 나오게 되고,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아이온큐가 우리 작년에 1억 불 찍었는데 뭐 26년에는 한 7억 불에서 10억 불 될 거예요. 성장률이 어마어마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 뭐 주주들의 기존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그런 아픔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올 시너지는 니콜로 데마시가 말했던 1 더하기 1은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는 30이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센싱, 네트워킹도 하지만 여기에 양자 파운드리까지 해서 이 양자 생태계를 다 가져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업들도 끌어줘서 이 양자에 대한 공급망 병목을 해결하고, 이 파운드리를 인수함으로써 우리가 시제품 내놓고 테스트해보고 다시 피드백 받아서 또 2차 시제품 내고, 이 사이클이 1년 정도 당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니콜로 데마시의 1 더하기 1은 30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를 이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라는 파운드리 인수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아마 이게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잘 되면은 회사 체급이
네, 1억 불 때, 연매출 1억 불 때 1,300명에서 연매출 6억 불 이상의 3,000명으로 이제 대기업의 반열에 명실상부하게 올라가게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아직도 양자 섹터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스카이워터가 추가가 되면은 아이온큐의 체급이 커지고 이제 파운드리라는 양자계 TSMC라는 타이틀까지 붙으면서 이제 조금 차별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너지가 날 것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더 나아가서 아이온큐의 공동 창립자이자 지금은 듀크 대학교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로 계시는 김정삼 교수님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 훈장인 창조장 수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두 분이 선정이 됐는데 이 상은 국가 및 글로벌 차원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을 준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등급의 상인데 이거를 김정삼 교수님이 받으셨다. 그 이유는 빛으로, 레이저로 제어되는 이온 트랩 시스템에서 확장 가능한 접근 방식을 만들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상용화에 이바지했다라는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창립자 김정삼 교수님과 크리스 먼로 교수님 계시는데, 김정삼 교수님은 오랫동안 회사에 계시다가 지금은 듀크 대학교 CTO로 가셔서 이 듀크 대학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또 뛰어난 사립대학교에서 개발되는 또 발전되는 기술들을 어떻게 산업계 국가와 연결할 수 있는가 요구를 하고 계시고, 크리스 먼로 교수님은 조금 김정삼 교수님보다 일찍 회사를 떠나셨었는데 다시 돌아오셨죠. 그래서 지금은 MIT 하버드 쪽에서 스핀오프한 라이트싱크 아이온큐의 자회사인데 양자 메모리 전문 회사죠. 여기서 이제 양자 연결 쪽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왜 돌아오셨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크리스 발란스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보기에는 기존에는 양자 컴퓨팅만 하고 있었는데 니콜라 데마시가 부임하고 회사가 확장하고 성장하는 방향성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해서 온 것 같다. 즉 회사가 이제 본인이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 제대로 확장해가는 게 마음에 들어서 다시 왔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힌트다라고 다가왔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분이 다시 돌아온 거 기술적 난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분을 여러 번 멀리서 지켜봤고 직접 만나본 적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하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좀 힘들었을 때는 이건 내가 있을 길이 아니다라고 하고 나가셨다가 이제 니콜라 데마시가 제대로 가니까 나도 이 바제에서 뭔가 없던 걸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좀 추론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쨌거나 뭐 하루하루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큰 방향성이, 이제 제가 뉴욕에 가서 또 옥스포드, 런던에 가서 느꼈던 게 아이온큐가 정말 커졌고 그 바라보는 비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구나. 1 더하기랑 30.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아이온큐의 거대한 다가올 미래,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그걸 좀 엿볼 수 있는 일주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온큐의 확장과 더불어서 발맞추어서 이제 허니웰이라는 글로벌 대기업 자회사인 컨티뉴엄, 이쪽도 이제 이온 트랩 쪽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2월 중순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 공개 IPO 상장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개로 내놨기 때문에 이제서야 밝혀진 건데, 뭐 몇 주를 발행할지 공모 가격이 얼마일지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보통 이렇게 제출을 했을 때 빠르면 3, 4개월, 뭐 느리면은 뭐 1년 안에 상장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올해 하반기 시장 상황을 보고 괜찮으면 그때쯤 상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엄이 뭐 아이온큐의 뜨거운 경쟁사다라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지만 뭐 매출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아이온큐가 이미 체급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과연 컨티뉴엄이라는 이 대기업 모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상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회사 전략을 펼쳐나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컨티뉴엄의 로드맵을 보면은 아이온큐와의 격차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뭐 2027년에는 200개 정도 물리적 큐빗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중에 100개 정도가 논리적 큐빗일 건데 100개면은 맞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밑에 논리적 큐빗이 상징하는 가지고 있는 오류율이 몇 프로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5승인 게 100개다라고 되어 있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 로드맵을 보시면 2027년에 논리적 큐빗이 800개입니다. 근데 오류율이 얼마냐? 10의 마이너스 7승. 그래서 100배 더 오류율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논리적 큐빗이라고 칭해도 실제 오류율이 몇 프로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로드맵도 아이온큐가 훨씬 더 진보적이고, 뭐 이제 컨티니엄 걸로 보면 2029년에 수천 개의 물리적 큐빗에 수백 개의 논리적 큐빗을 넣겠다. 근데 오류율이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마이너스 10승. 이거 너무 편차가 크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 8,000개의 논리적 큐빗을 넣을 건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10의 마이너스 12승이면은 지금 고전 컴퓨터,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오류율이 한 10의 마이너스 12에서 한 1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오류가 없는 수준까지 아이온큐는 들어가는데, 아이온큐는 고품질 큐빗이 8,000개, 컨티니엄은 수백 개 수준. 그래서 이미 로드맵에서부터 목표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거를 정말 실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 누가 선두냐 아니냐가 달라지겠지만, 뭐 저는 이제 굳이 아이온큐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컨티니엄에 아직은 뭐 매출도 적고 로드맵도 더 보수적이고, 어떤 면에서 이 회사가 매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좀 흥미롭게 지켜볼 예정인데요. 어쨌거나 아이온큐가 스카이워터 인수합병되고 1분기 실적 나오면서 또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1분기 실적 발표 어떻게 보세요? 물어보시는데요. 그거 아무한테도 물어보실 필요가 없는 게, 아무도 못 맞춥니다. 내부자들도 잘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외부 투자자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거꾸로 틀렸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냥 예측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측해서 잘 나올 것 같은데 하고 사놨다가 떨어지면 패닉. 이게 정말 우리가 밟지 말아야 할 노선이고요. 예측하지 말고 꾸준히 사다가 실적 나왔는데 잘 나와서 올라갔어요. 그럼 부자 돼서 좋네. 근데 잘 안 나와서 급락했어요. 원인을 파악해 봅니다. 근데 큰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응으로 그때 밑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라는 이 투자자의 단계에서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려도 제가 보고 온 아이온큐의 장기적인 미래와 비전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컸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많이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샀으니 사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직접 부딪혀봤을 때, 요 정도까지는 내가 사도 뭐 한 요 정도까지는 내가 버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저의 생각과 저의 판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고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또 기다려지는데요. 여러분들 장기 투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무엇을 하기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대신 공부는 계속 해야겠죠. 항상 저의 이 투자 지론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